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일반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과 일용직 사원의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자, 일반 근로자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급여자료 입력 문제가 일용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일용직 근로자. 자, 필요 지식을 읽어보겠습니다. 1급이나 시급제 등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내용 메뉴가 있는 거고요. 일용직 근로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1급여에다가 근로소득공제를 하루에 15만 원을 하거든요. 하루에 15만 원.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세율 6% 요거 자동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 산출세액에도 55% 산출한 세액이 55% 세액공제를 하잖아요. 그것을 결정세액으로 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용직 사원,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입력을 할 텐데 사원 등록은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우리가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일정 기간 단위 지급으로 하느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매일 지급이면 매일 지급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면 일정 단위 기간 지급이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매일 지급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9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소득세를 아예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 단위 기간 지급 방식으로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징수가 된다. 그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같은 달에 함께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의 신고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시간에 우리가 작성했던 그 이행상황 신고서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생산부 일용직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용직 사원의 그 코드를 선택할 때, 잡급 코드를 선택할 때 500번대 코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생산부 일용직 사원 신민경에게 1급 20만원으로 12월분 근무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매일 지급이 아니고 12월 15일 날 지급하기로 한 걸 보니까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죠. 네.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을 수행하라. 자, 여기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사날짜, 이 부분은 사원 등록에다가 등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원 등록을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원 등록은 일반 근로자예요. 그러면 일용 근로자의 사원 등록은 여기에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일로 들어가십시오. 네. 자, 거기에다가 코드 7001번. 사원명은 신민경, 내국인, 주민번호 850327 2000009. 자, 입사 날짜는 며칠로 하면 될까요? 12월 1일 날 입사했어요.
2023-12-01 퇴사 날짜는 15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퇴사 날짜 입력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또 근무를 또 할런지 모르니까 이건 비워둡시다. 주소 생략.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요. 이제 여기에서는 관리사항 등록은 이제 입사 날짜만 하면 되고, 주소가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여기 급여사항 등록. 여기에서 13번을 고쳐줘요. 일정 기간 지급 이렇게 고치시고, 정상급여에다가 그 1급이 20만원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20만원을 입력해요. 예, 그리고 1급직이다 라고 0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는 다 그대로 주시는데 20번의 개정 과목 생산부 직원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로 가야 되거든요. 이 급여가. 그래서 여기를 잡급을 검색해 보세요. 부분 검색에서 잡급 일용직 사원의 급여 개정 과목은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생산부니까 507로 사용합니다. 507.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지금 여기가 사원 등록 화면이잖아요. 사원 등록 화면에서는 입사 날짜, 퇴사 날짜. 네. 이제 퇴사일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그 입사 날짜부터 퇴사 날짜까지 날짜만 딱 나타나게 되는데, 퇴사 날짜를 비워놓으면은 이제 12월을 선택하면 12월 말까지 카렌다가 다 보일 거예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퇴사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하니까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밑에서 이게 중요하죠. 급여 지급 방법 이거 꼭 지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급여 14번에 입력해 주고, 급여 유형은 1급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부서가 영업부 일용직이면 잡급을 800번대로, 생산부 일용직이면 500번대 잡급으로, 여기 20번의 개정 과목 설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일용직 급여 입력이라는 요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자료 입력 화면으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귀속은 12월이죠. 12월 선택하시고, 지급 날짜도 12월이죠. 지급 연월도 12월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서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냥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민경 사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달력이 나타나요. 12월 1일 입사한 날짜부터 쭉 보면 이제 12월 31일까지 12월 한 달 달력이 나타나는데, 이 달력에다가 이 사람이 일한 날짜를 동그라미로 근무로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301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이 일한 날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쉬는 날 없이 총 15일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무한 날짜 이렇게 X표 돼 있는 데를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동그라미가 돼요. 동그라미를 또 클릭하면 다시 X로 바뀝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계산됐어요. 우리가 아까 사원 등록할 때 1급여 입력했던 거 지급액,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소득세 계산됐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지방소득세 계산됐고, 그래서
공제액이 합계가 나오고 밑에는 맨 마지막에 차인 지급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15일간 근무했으니까 300만 원인데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하고 공제를 하고 나면은 295만 8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9,200원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302페이지에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된 그 그림에 있는 숫자하고 일치하는가 보니까 일치하네요. 잘 됐죠? 자, 그러면은 급여자료 입력을 마쳤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2월 거를 작성해 보면은 일반 근로자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같이 거기 나와 있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가지고 날짜를 귀속 12월, 지급도 12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이와 같이 12월께 작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간이색 3명, 요게 이제 일반 근로자죠. 그 다음에 일용근로 1명 해가지고 이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82만 3,910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은 여러분 제2절 30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하기. 자, 연말정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거기 아이캔 박스에 있는 지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서 소득세 확정 신고를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사실상 연말정산이 소득세 확정 신고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런데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는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네, 아까 이제 성동일 씨가 8월 달에 우리 회사에서 퇴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다른 회사로 출근하게 됐다 라고 한다면 성동일 씨는 이번 23년 과세 기간에 근무지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무지가 2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회사를 2개 근무하는 회사, 직원도 있겠죠. 예, 야간에만 일하는 회사가 있어서 야간에 어떤 회사에서 근로 소득이 있고 또 주간에 6시까지 일하는 회사에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야간에 투잡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도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투잡 얘기네요. 근무처가 2 이상인 이중근로자. 성동일 씨 경우가 아니고 여기는 근무처가 2 이상인 이중근로자. 자, 근무처가 2 이상인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예. 자기가 근무처가 2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낮에 근무하는 데에서 급여를 더 많이 받겠죠. 예, 저녁에는 잠깐 일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된 근무지 하면은 급여를 많이 받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소득이 많은 근무지. 그래서 소득이 많은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급여 담당자예요. 급여 담당자. 급여 담당자한테 내가 근무지가 또 하나 있다 라는 걸 알리고 그것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그 급여 담당자는 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게 되는데 연말정산할 때 신고하면 돼요.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네. 그래서 아무개 씨 연말정산은 우리 회사에서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중으로 연말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은 한 군데서 한다는 겁니다. 한 군데서. 자, 요게 이제 3번이 재취직자, 요게 그거네요. 성동일 씨가 10월 달에 다른 회사로 취업이 됐을 때.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할 때는요, 그 특별세액공제나 이런 서류를 제대로 다 반영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건 근로자가 선택하면 돼요. 근로자가 선택해서 이거 분명히 연말정산하면은 내가 환급받을 세액이 더 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요, 그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중도퇴사자 정산한 그 자료 있죠? 그래서 자기 그 소득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 즉 급여 담당자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러면은 종전 근무지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라든가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것을 안 받고 그냥 중도 정산을 했거든요. 중도퇴사자 정산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은 환급세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출해서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특별히 나는 뭐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지출이나 이런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은 제출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도퇴사자 정산한 건 그걸로 끝나고 현 근무지 것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입력 순서라고 나옵니다. 입력 순서. 네, 입력 순서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어디다 뭘 입력해라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고요. 여러분이 이제 뒤에 있는 그 연습, 모의고사 연습 한 두세 개 하고 나면 다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입력 화면에 가면은 소득명세라는 탭도 있고, 의료비 탭도 있고, 신용카드 탭도 있고, 기부금 탭도 있고, 소득공제 탭도 있고, 정산명세 탭도 있고, 이러한 메뉴 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순서는 무엇부터 입력한다 뭐 이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느 메뉴에 입력하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그 메뉴조차도 다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쓰는 메뉴가 이 메뉴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아마 메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메뉴를 사용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에 의해, 자, 근로소득자가 공제 신청서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근로자들에게. 그게 바로 제출해달라는 게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이거예요. 네, 근데 또 요즘은 이게 이제 연말정산을 본인이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홈택스로 직접 접속해가지고 근로자가 그냥 자기 거 자기가 연말정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급여 담당자들이 모아서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고 개인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개인별로 할 수 없으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 메뉴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근무자라는 건 우리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는 거죠.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일 경우에 연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 전체 사원의 연말정산을 조회할 때는 총괄. 이제 여기 메뉴에 가면은 연말, 중도, 총괄 이런 메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항목별 입력 방법. 요거는 입력 방법을 미리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은 정산명세라는 탭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말이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졸려서 수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이론 공부할 때. 그래서 읽어보는 건 그냥 308페이지까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론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론 때 공부했던 내용. 쭉 지나가시고 309페이지에 위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좀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309페이지에 위에 있는 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그 사원 등록 4명 하면서 부양가족 등록하면서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냐 판단하면서 등록했잖아요. 그 판단하는 요건. 그 판단하는 요건이 아니네. 네. 기본공제 대상의 요건. 기본공제 대상의 요건. 네. 그걸 포함해서 여기가 지금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혼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득이나 세액공제 여부의 판단 시 참고할 사항이라고 있어요. 판단 시 참고할 사항.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보험료가 이제 특별세액공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보험료. 기억나시나요? 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 납입액의 12% 내지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산출세액에서. 그런데 그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납부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 거는 다 해줘요. 본인 거의 보장성 보험료 소득자 거. 그런데 그 본인이 아닌 그 보험의 피보험자, 피보험자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줬어요. 근데 피보험자가 자녀라고 봅시다. 자녀. 그러면 자녀인 경우에 나이가 동그라미, 나이 요건도 기본 공제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고, 소득 요건도 기본 공제 요건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 나이가 몇 살일까요? 3살, 4살 되죠? 23세 자녀의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을 아버지가 소득자인데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자녀의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 요건이 나이가 20세 이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20세 이하? 근데 23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득 요건도 봐야 된다. 이거 소득 요건. 소득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옆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한다. 예, 여기도 오케이 동그라미. 야, 보험료를 근로기간이니까 23년도에 연말정산이라면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납부한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3개 붙어 있는 것은 보험료밖에 없어요. 보험료는 안 되는, 즉 입력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게 꽤 많다 이겁니다. 나이도 확인하고 그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과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언제 지급됐느냐, 네,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부금을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나이를 안 봐요. 그러면 아까 그 23살 먹은 자녀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에 기부했어요. 예. 그러면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나이는 안 보니까. 근데 옆에 소득이 동그라미 돼 있죠. 소득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학생 자녀가 어느 근로소득이 만약에 있다고 볼까요? 근로소득. 대학생 자녀가 야간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연간 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 입력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소득 요건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우리가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출한 것 중에서 세액공제 못 받은 것은 단기에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은 전기에 기부했는데 전기에 세액공제에 그걸 반영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세기간에도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기부금의 여기 비고를 보시면 정치자금의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입력해야 돼요. 이런 특이한 사항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교육비 보면은 기부금하고 똑같아요. 뭐냐? 나이는 안 봅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학생 자녀가 아까처럼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있는 자녀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벌어서 수업료를 냈겠죠.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적용되는 겁니다. 근로기간에 제출한 것.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장애인인 경우만 빼고. 네.
직계 존속이면은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죠. 소득자에. 직계 존속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교를 다니시게 됐다. 그거는 교육비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했다. 그거는 직계 존속도 됩니다. 여기서 장애인 교육비라는 건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다음에 신용카드를 보시면은 교육비하고 똑같아요. 나이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학교 23살 먹은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녀 앞으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로 자기가 쓰고 다녀요. 그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아요.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소득 요건은 봐야 된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해당되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 중에 빠지는 게 뭐냐면 형제자매가 사용한 것은 공제 불가능한 거 알고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보면은요, 의료비는 XX예요. 뭐냐면은 의료비는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세인 아들이 대학생인데 1,0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예요. 나이도 20세 넘었죠. 그 다음에 소득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자녀가 이번에 무슨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수술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맹장 수술을 해서 50만 원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그거 입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세액공제로 적용해줘요. 그래서 보험료하고 반대예요. 보험료하고 반대. 보험료는 나이도 따지고 소득도 따지는데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진다. 거기 부양가족 명단에 있는 사람은 다 의료비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지출했어야 돼요? 소득자, 근로자가 지출했어야 돼요. 근로자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지출했다는 건 뭐예요?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했거나 근로자가 현금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연금저축을 보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다가 이게 짝대기를 그어놨죠? 이건 뭐냐? 부양가족권은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양가족권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주택자금 관련된 것과 연금저축은 본인 지출것만 보는 거예요. 본인 지출분만. 배우자가 지출한 거라든가 자녀가 지출한 거라든가 직계 존속이 지출한 거는 해당이 없다 이거. 주택 관련된 것과 연금저축. 연금저축 하면은 연금저축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이런 거 있죠. 본인 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 연말정산 문제를 풀 때는요,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 국세청 자료, 국세청의 출력 자료를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인쇄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줄 거예요. 그걸 보고 입력할 때 이것을 입력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이 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표. 아주 요약을 잘 해놓은 표입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텐데 이론 시험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중복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의 지출을 할 때 신용카드로 대부분 다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는 이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죠. 신용카드가. 그런데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 기부금 같은 경우 또 세액공제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세액공제가. 그걸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죠. 자, 신용카드에서 소득공제도 해주고 또 세액공제도 해준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복적용이라고 그러죠. 중복적용. 원래 대부분이 중복적용이 안 되는 건데 요 세 가지만 중복적용을 해줍니다. 뭐냐? 첫 번째 동그라미 된 거 보시면 의료비입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 그러면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의료비에다가도 의료비 지출 금액으로 입력을 한다 이거예요. 중복 적용이 되니까. 보험료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보험료는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 세액공제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가 중복 적용됩니다. 자, 학원비를 먼저 보게 되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입력은 다 해요. 네. 일단 다 적용이 되는데, 자, 세액공제를 입력할 때는 취약전 아동 거는 입력을 하면 돼요. 취약전 아동 거는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되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입력하지만 세액공제 불가능하니까 세액공제 날에는 교육비에다가는 입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비에다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교복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에게만 적용해주는 그 교복구입비, 교육비에 포함 넣어주거든요. 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포함시켜줘요. 그런데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그건 같이 입력합니다. 해주고, 그러나, 그리고 교육비에도 해준다, 이거. 교육비에도. 물론 한도가 있어요. 50만원. 한 학생당, 한 자녀당 연간 50만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복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신용카드와 특별세액공제를 말하는 건데, 하나는 의료비, 두 번째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세 번째는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이 세 가지가 중복 적용에 해당된다. 요거는요, 우리가 그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도 요걸 알아야 되지만 이론 시험에서도 요건 가끔 나옵니다.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것 또는 중복 적용 되는 것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 이론에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9페이지 세 번째 있는 표는 이제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기부금은 기부금 탭에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에 입력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뭐 외워야 한다든가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지식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을 같이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